마을로 들어오는 길은 막 봄이 와서 여기저기 참 아름다웠습니다. 산은 푸르고 푸름 사이로 분홍 진달래가, 그 사이 또 때때로 노랑 물감을 뭉개놓은 듯 개나리가 막 섞여 쓰는 환하디 환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송두리째 텅 빈 것 같은 마을을 한 바퀴 돌고도 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대다가 시끄러운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미루나무를 올려다 보니 부부일까? 두 마리의 까치가 참으로 부지런히 둥지를 틀고 있었어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저와 함께 하겠다는 그 결정을 내려주셨을 때 전 너무나 환해서 꿈인가, 꿈이겠지 했어요. 죄라면 죄겠지. 내 삶을 내 식대로 살겠다는 죄. 제가 꿈인가 헤매는데 당신은 죄라면 죄겠지 하시며 진짜 일을 진척시키기 시작했죠. 이 고장을 찾아올 때는 당신께 이런 글을 쓰려고 온 것이 분명 아니었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려고 오다니요. 저는 일단 나서고 보자는 당신에게 제 이 숨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떠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부모님과 작별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나면 이분들은 살아생전에 다시 뵐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고향집의 대문을 바라보며 나는 7살 때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여자가 나타났던 때가 기억납니다. 이제까지 시골의 강팍한 여자만을 보아온 나에게 대문을 들어서는 그 여자의 화사하고 뽀얀 얼굴은 매우 이상적이었어요. 그 여자가 나에게 텃밭을 묻자 나는 그 여자의 향기에 취해 텃밭을 일러주고 그 여자는 냉큼 텃밭에서 잠배추와 파를 뽑았습니다. 여자는 배추를 뽑을 때는 배추잎같이, 파를 뽑을 때는 팥잎같이 파랗게 고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으로 불쑥 들어온 그 여자가 맨 먼저 한 일은 김치를 담그는 일이었어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김치 담그는 그 여자 곁에서 잔심부름을 해줬어요. 생강 껍질도 벗겨주고 마늘도 짓지어 주었으며 우물에서 소금에 들인 배추를 씻을 때는 두레박질도 해주었죠. 그 여자는 아무래도 그런 일에 서툰 듯 했어요. 그렇게 그 여자는 파란 페인트 칠이 벗겨진 대문을 통해 우리 집으로 들어왔고 대신 그 대문으로 어머니께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어제 차마 당신께 할 수 없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건 당신과 저를 한꺼번에 어디선가 끌어내려 구덩이에 쳐넣는 일만 같아 어떻게 해서든 이 말만은 당신께 하지 않으려고 그 술집에서 당신께 발광을 부렸던 겁니다. 당신을 발로 차고 당신의 가슴에 주먹질을 하고 대들었던 건 막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 말에게 지지 않으려고 그랬던 겁니다. 창백하게 앉아만 있던 당신,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면 당신이 저를 지책하셨던 대로 당신과의 연을 남녀 관계의 어지러운 정점으로 수긍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지금도 이 말을 당신께 꼭 해야 하는가 몇 번이고 제 자신에게 되묻게 됩니다. 내뱉고 말면 어쩌면 당신은 저를 증오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 정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의 일이죠. 당신이나 저나 이 두 감정이 서로 동시에 마음을 언덕삼아 맞대고 있지 않았나요? 다만 그동안 우리는 아주 위태롭게 사랑 쪽을 지켜왔던 건 아닌가요? 어쩌면 제 이 말이 증오 쪽으로 당신 마음을 돌려놓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언젠가 우리 집, 그래요, 우리 집이죠.
거기로 들어와 한때를 살다간 아버지의 그 여자. 용서하십시오. 제가 바로 그 여자 아닌가요? 그 여자는 어머니가 잠시 다녀간 다음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무슨 대거리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오셔서 그 여자가 업고 있던 막내 동생을 받아 안았을 뿐입니다. 지치셨던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어머니께서 견디시는 방법이셨던가. 어머니는 그저 말없이 아이를 받아 안고서 젖을 먹이셨어요. 어머니 젖은 퉁퉁 불어서 푸른 힘줄이 불끈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어린애가 한참을 빨고 나니까 그 힘줄이 가셨습니다. 봄볕이 내리쬐는 그 봄날에 마루에 앉아 젖을 먹이시던 어머니와 그 곁에 서서 그저 마당만 하염없이 내려다보는 그 여자라니. 어머니는 젖을 빨다 잠이 든 어린애를 포대기에 싸서 마루에 눕혀놓고 토방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제게 오셨어요. 그때 제 손에 그 여자가 만들어준 설기떡이 쥐어져 있었던가 말인가. 그 풍경을 생각하니 눈물이 번지는군요. 어머니는 한 칸씩 위로 채워진 제 위도 단추를 다시 끌어서 제대로 채워주시고 벗어놓은 제 신발에 담긴 흙부스러기를 털어내주시고서는 물끄러미 제 눈을 들여다보시더니 다시 가셨어요. 30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죠. 단지 그뿐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 여자는 나갔습니다. 뒤란 마당까지 깨끗이 쓸고 난 다음이었어요. 실에 끈 감꽃을 주렁주렁 목에 매달고 있는 제 손을 그 여자는 잡아당겼어요. 점심상은 방에 차려놨어. 동생은 방금 잠들었고. 깨어나면 기저귀 속에 손 넣어봐서 오줌 쌌거든 얼른 갈아줘. 그러고 아버지가 날 찾거든 모른다고 해라. 언제 나갔는지 모른다고 해. 알았지? 어느새 그 여자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입었던 저고리와 치마로 바꿔 입고 있더군요. 분을 옅게 바르고 있어서 얼굴빛이 더욱 뽀얗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온 날 저를 어지럽게 하던 그 은은한 향내가 그 여자에게서 다시 났어요. 어느 날 그 여자가 제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는데 어느 대목이 재미있어서 막 웃고 있는데 큰오빠가 들어왔어요. 큰오빠는 저를 노려보더니 다시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죠. 저녁에 큰오빠에게 혼날 일을 생각하니 무섭기만 했어요. 그래서 숨은 곳이 불이 안 들어서 쓰지 않고 있던 빈방 다락방이었어요. 그 다락은 경사진 좁은 계단을 몇 개 통과해야 올라갈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저녁밥도 안 먹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다락에서 잠이 든 줄도 모르고 잠청을 하다가 밑으로 굴러 떨어져 내렸죠. 제가 쿵 떨어졌을 때 달려온 이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제 엉덩이를 세게 때렸어요. 집을 나가버린 줄 알았잖니 이거사! 그 여자는 그이 울 듯 했어요. 저 때문에 말입니다. 제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다른 식구들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아버지까지도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 여자는 그때껏 마루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그 여자는 악마다라고 했던 큰오빠의 말이 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의 한 달을 글을 못 썼습니다. 당신과의 약속 시간이 지나고 나니 맥이 풀려서 다시 펜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젠 당신을 다시 볼 수 없다 생각하니 제가 무슨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은 것 같았어요. 제 마음속의 회오리가 다시 시작된 것만 같더군요. 저는 벼랑 앞에 선 것 같이 아찔했어요. 그 절박한 마음이 어느 날인가 당신에게 수화기를 들게 했습니다. 전화는 당신 아내가 받더군요. 평화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당신 이름을 또박또박 대며 바꿔달라고 했을 때만도 당신은 정말 가버렸는가 가슴이 불덩이 같았죠. 당신 아내 옆엔 당신의 아이가 있었던가 봅니다. 당신 아내가 당신 아이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은선아, 아빠한테 전화 받으시라고 해. 저는 가만히 수화기를 놓았습니다. 당신 딸 이름이 은선이였군요. 은선이. 이 글을 당신께, 이미 거기 계시는 당신께 붙일 필요는 이젠 없겠죠. 그래도 까치에게는 쓰렵니다. 이 마을에 온 첫날 그렇게 부지런히 둥지를 틀던 까치가 새끼 3마리를 낳았더군요. 먼 발치라 자세히는 못 봤지만 그중 어느 새끼도 눈먼 새는 없는 듯 했어요. 그 새끼 까치들이 날개짓을 할 무렵이면 이곳도 여기 이 고장도 여름이겠죠. 저기서 순한 연두색들이 짙어져서 진초록이 될 테죠. 그때쯤엔 은선이라는 당신 아이 이름도 제 가슴에서 아련해질런지. 안녕.